안녕하세요. 프레드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왜 최전방 공격수의 포지션에서 뛰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연쇄적인 실점 폭탄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토트넘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는 수비에는 약점을 보이지만 빠른 발과 정확한 슈팅 감각으로 슈팅 대비 케인 못지않게 득점 기계에 가까울 정도로 골게터 스타일에 가깝기 때문에 콘테 전 토트넘 감독의 전술처럼 손흥민이 미드필드 지역으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거나 중원에서 공을 잡아서 전방까지 직접 공을 몰고 가거나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발이 빠르고 토트넘에서 케인과 더불어 유일하게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두 명의 선수라는 것을 다른 모든 팀들이 이미 알고 있고, 손흥민이 미드필드 지역으로 내려오는 순간 상대팀은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무조건 파울을 써서라도 끊어버리는 전술을 자주 쓰기 때문에 손흥민으로서는 딱히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손흥민이 상대 선수에게 파울을 당하더라도 손흥민이 동양인이어서 서양인에 비해 몸싸움에 약하다는 편견과 더불어 해리케인과 같은 유럽 선수들에 비해 피지컬과 수비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심판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상대 선수에 의해 밀려 넘어지거나 상대 선수가 고의로 잡아당겨서 추진력에 방해를 받았을 때에도 손흥민이 몸싸움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반칙을 선언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케인은 피지컬과 몸싸움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상대팀의 압박에도 공을 소유한 채 버텨내는 힘이 손보다 낮기 때문에 손흥민보다는 케인이 미드필드 지역으로 내려와서 중원에서 공을 받은 후 손흥민이 오프더볼 상황에서 옵사이드 라인을 깨고 문전으로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 케인이 손에게 패스나 크로스를 올려줄 때 손흥민의 장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상대팀들도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손흥민은 빠르고 특히 공을 달고 달릴 때의 스피드가 좋지만 상대팀의 유럽 선수들에 비해 피지컬에서 밀리다 보니 상대팀이 중원에서 반칙으로 손흥민의 질주를 끊어내는 전술을 쓰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손흥민이 몸싸움 경합에서 진 것으로 보고 반칙 선언이 안되기도 하고, 설령 파울을 범한 상대 선수가 경고를 받아 프리킥을 내어주더라도 미드필드 지역은 페널티 박스 부근이 아니기 때문에 비위험 지역이므로 토트넘에게만 큰 손실을 안겨줍니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손흥민이 중원에서 자주 반칙을 당하다 보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올 시즌 상반기에 상대 선수와의 헤딩 경합 때 손흥민 선수가 안와 골절을 당하면서 한동안 경기에 뛸 수도 없었고, 월드컵에서도 마스크 보호대를 착용하고 뛰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심한 부상을 당한 적은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래 처음이었고, 손흥민이 이전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포지션, 즉 거의 매 경기마다 2선이나 3선으로 내려앉아 경기하도록 만든 콘테 감독의 전술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지 결코 그 부상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멘탈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치거나 계속해서 손흥민의 뜻대로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면 손흥민도 멘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공격에 특화된 선수인 만큼 반드시 측면 공격수나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콘테 감독은 이를 알면서도 무시한 채 콘테 본인이 전술상 의도적으로 영입해서 데려온 윙백인 페리시치를 원래의 손흥민 자리로 오버래핑시켜서 크로스를 올리도록 하고 손흥민으로 하여금 거의 중앙 미드필더나 2선이나 3선으로 물러난 위치로 끌어내려서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주거나 패스를 이어주는 보조 역할로 전술을 짜면서 손흥민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 리그 최다골을 터뜨려 골든부트까지 수상한 손흥민에게 있어서는 콘테가 올 시즌에는 최악의 전술로 경기를 운영해버린 감독으로 바뀌어버린 셈이죠. 가장 수비에 문제가 많은 다이어를 포함해서 토트넘이 수비가 약하다는 핑계로 공격에 특화된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가담까지 시키면서 콘테 감독의 전술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수비 쪽을 수술해서 도려내야지 원래 문제가 없었던 공격수를 수술시켜서 미드필더로 기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미친 전술이거나 구멍난 수비에 임치 땜빵식 처방밖에 안되는 허접한 전술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콘테가 감독 자리에서 경질된 뒤 손흥민이 곧바로 거의 매 경기마다 골을 터뜨리게 된 것도 모두 콘테의 전술적 탓이 가장 큽니다. 물론 콘테가 손흥민에게 불리한 전술을 시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다이어 선수와 같이 수비 범위가 좁고 잦은 실수와 테크닉 부족과 더불어 느린 발로 인해 상대 공격수를 뻔히 보고도 못 쫓아가서 태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토트넘의 무기력한 수비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수인 손흥민에게까지 수비 가담을 지시했겠죠.
무리뉴 감독 시절부터 붙박이 중앙 수비수로 매 경기 풀타임 출전하면서 실수를 남발하고 있어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조차 되지 않고 있는 다이어 선수 때문에 손흥민 선수로 하여금 수비 가담까지 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허접한 수비수인 다이어를 경기에서 빼지 않는 것인지 감독이나 레비 회장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영국 언론들조차 다이어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선수들은 한 경기만 부진해도 바로 다음 경기부터 경기장에서 모습을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계속 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케인에게 득점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다가도 수시로 손과 케인을 투톱으로 전술 변경을 시도하게 되면 상대팀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손과 케인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팀 득점을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케인은 손에게 패스하면서 어시스트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임기 동안에 케인은 이 같은 전술적 혜택으로 득점왕과 플레이메이커 수상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술을 계속 쓰게 된다면 상대팀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게 되고 그게 바로 케인과 손흥민만 꽁꽁 묶어버리기 위해 이 두 선수에 대해서만 2중 3중으로 협력 수비를 하는 그러한 전술을 들고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무적 같았던 토트넘의 이러한 무리뉴 전술도 그 당시 첼시의 램파드 감독으로 인해 손흥민과 케인만 묶어버리는 전술을 도입하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다른 팀들도 모두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를 할 때는 램파드와 같은 전술을 쓰면서 무리뉴 사단의 하향세도 점점 뚜렷해졌고 결국 토트넘의 성적 부진으로 이어져 무리뉴 감독도 결국은 경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에는 월드클래스급인 손흥민과 케인 외에도 다른 모든 선수들도 최소한 리그 중간 정도 레벨 이상은 되는 그러한 폼을 지닌 선수들로 구성되어야만 우승컵을 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승한 팀들 중에서 토트넘처럼 2명만 월드클래스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리그 중하위권이나 다이어처럼 1군 실력에도 못 미칠 정도로 선수 간 실력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우승팀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실한 토트넘의 시스템을 지난 20년 동안 고수해온 토트넘의 수뇌부가 바뀌어야만 우승을 위한 팀 전체적인 리빌딩 작업도 최소한이나마 가능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토트넘도 우승을 꿈꾸면서 경기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반드시 빼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